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보냐면 얘랑 자 32쪽 한번 볼게. 여러분 표현법이 여러분 저번에 배웠던 이제 비유법하고 그 다음에 강조법하고 그 다음에 변화법하고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비유법은 우리 비유법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빗대어서 표현을 하니까 좀 더 생동감 넘치고 좀 더 아름다운 이미지를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빗대는 방식을 가지고서 이러면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뭐 긍정적인 이미지든 부정적인 이미지든 이런 걸 만들어주는 데 쓰고, 강조법은 여러분 이름에 이미 기능이 들어갔잖아. 강조하는 데에 쓰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러분 의미나 아니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지금 강조법이 총 9개 들어가거든 얘들아. 그 9개가 모조리 다 강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변화법은 문장을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원래는 평사문을 써야 되는데 의문문으로 설명해서 서리법을 만든다든지, 문장 순서가 A, B, C가 나와야 되는데 A, C, B 이런 식으로 나와서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도치법을 쓴다든지, 문장을 의도적으로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순이나 문장을 바꾸죠. 그러면 이걸 바꿔서 얘들아 뭘 하는 기능을 갖고 있냐면 얘도 무조건 강조야.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강조법의 기능이나 변화법의 기능은 동일해. 그런데 문장의 구조가 변하냐 안 변하냐로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문장 구조의 변화 없이 그냥 강조하는 거, 얘는 문장 구조가 변하면서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표현법들 중에서 비유법 빼고는 다 강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 강조법 9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여러분 우리 강조법은 반복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법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이 되풀이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운율하면서 여러분 쭉 반복되고 있는 것들 쭉 정리했었어. 그래서 여러분 반복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운율을 만들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열거법을 정리해보면 열거법은 같거나 비슷한 단어를 혹은 구절을 여러분 나열하는 것을 얘기하지. 그러면 여러분 나열해서 강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도 같거나 비슷한 표현, 같거나 비슷한 애들이 여러분 되풀이되냐 나열되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반복하고 열거를 비교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걸 나열하는 거야. 똑같은 걸 여러 번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열거법은 다른 걸 여러 개를 나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른 것을 여러 개로 나열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그러면 뭘 강조하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 반복법도 강조하고 열거법도 강조를 하는데 얘는 뭘 강조하냐면 똑같은 걸, 반복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법이고, 자, 열거법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냐면,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어떤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돌과 바람과 물과 공기로 집을 지으셨다, 이런 시가 있어 얘들아. 아이고, 집을 지으셨다. 그럼 지금 선생님 어떻게 했어? 돌, 바람, 물, 공기 다른 걸 쭉 나열해놨잖아요. 이런 걸 열거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열거는 2개 이상이 아니라 3개 이상 쭉 나열되어 있어야 돼. 무조건 3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은 열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4개가 지금 쭉 이러면 지금 열거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열거된 애들 중에서 뭘 강조하려고 열거법을 썼냐면, 돌, 바람, 물, 공기의 상위어가 뭐예요? 자연. 이걸 강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얘들아 공개로 집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자연적인, 친자연적인 집을 지으셨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친자연적인 사람이시다. 인공적인 거나 물질 문명이 아니라 자연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야.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열거법은 뭘 강조하는지 알겠지? 상이어. 대상들의 상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알 수 있는 게 또 있어. 얘들아, 우리 선생님이랑 어디를 한번 가보냐면 34쪽에 여러분 3번을 한번 봐볼까? 34쪽에 3번. 자, 거기 3번을 한번 보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를 쭉 뭐 해준 거야 얘들아? 열거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 화자는 별 하나를 보면서 내 추억을 떠올리는 거야. 별 하나를 보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지. 별 하나를 보면서 내가 쓸쓸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야. 별 하나를 보면서 내가 동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별을 보면서 내가 썼던 시들을 쓰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별을 보면서 누굴 떠올려? 어머니를 떠올려. 그러면 여러분 이 열거된 단어들의 상위어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 내가 떠올리는 대상들. 그러면 지금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별을 보면서 떠올리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거 열거법에는 항상 걔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이어들을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전적인 의미의 상이어 말고 이 단어를 하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상이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열거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과장법을 한번 볼게요. 과장법은 대상, 표현 대상을 우리 실제보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더 크게. 자, 그 다음에 매우 작게. 초등학교 때 얘들아 이런 별명을 또 많이 붙인다. 초등학교 때는 그 선생님 초등학교 친구들이 대부분이 선생님 초등학교 어떤 초등학교를 나왔냐면 선생님이 완전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1년부터 6학년까지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야. 그래서 똑같은 애들이 계속 같은 반 하면서 얘가 6년 동안 생활을 했거든. 그러니까 완전 그냥 진짜 완전 어렸을 때부터 못 볼 걸 다 본 애들이야. 어린이집도 똑같고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똑같은 애들이야. 5살 때부터 유치원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다 똑같은 애들만 한 반을 하면서 살아왔어. 되게 조그만 동네니까. 그러니까 5살 때 애들은 진짜 그냥 어린이집에서 다 같이 모욕해. 남자 여자 애들 다 같이. 그리고 여러분 유치원에서도 애들은 진짜 애들이랑 별거 다 하면서 놀아. 그러니까 완전 친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너무 친하니까 애들한테 조금 머리가 큰 애가 있어. 대갈장군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러면 붙이고 키가 작은 애들은 저 콩만 하는 거. 맨날 그래서 콩과 관련된 단어로 막 이름을 붙여. 그 약간 정말 걔가 정말 콩만 하다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얘가 너무 작으니까 그걸 더 작게 표현하거나. 머리가 크니까 더 크게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잖아. 이런 게 다 과장법인 거야. 그러면 크거나 작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매우 적게 표현하거나 이걸 과장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식적보다 얘들아 좀 더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으면 무조건 과장법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대조를 볼게. 대조는 상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에 맞서서 서로 다른 점을 찾아내는 건데요. 이 다름을 강조할 때는 여러분 대조는 누구 찾으면 되냐면 반대말 찾으면 쉽죠. 반대말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되는 말을 찾으면 여러분 흰색의 반대는 물론 다른 색깔들도 비교될 수 있지만 검은색이 대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크다 하면 작다 라고 해주고 길다면 이제 짧다 이렇게 항상 반대되는 말들을 찾아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러면 비교는 대조랑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얘는 성질이 얘들아 좀 비슷한 애들을 두 단위 이상의 사물이나 내용을 견주어서 이러면 차이로 한쪽을 강조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대조는 공통점 없어. 왜냐면 완전 반대되는 성향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러면 공통점 차이점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비교는 공통점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우리 비교법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있지. 뭐뭐보다, 너보다, 너와 다르다, 이런 말들. 아니면 너같이, 이런 가치가 선생님 저번에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가치는 지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뭐뭐 가치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너같이 안 살 거야. 이거는 비유가 아니잖아. 너랑 다르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비유. 자, 그 다음에 점층법 할게. 그러면 점층법은 내야 이 내용을 점점 강하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크게 표현을 하거나요. 고조되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도 크다라는 표현이 있고 여러분 과장도 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과장하고 여러분 점층은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 점층은 딱 두 가지의 경향으로만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경향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찾기 쉬운 방법은 문장이 길어지죠. 근데 문장이 길어질 때 그냥 길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길어지냐면 이 앞에 나왔던 문장이 아래에 계속 뭐가 돼야 되냐면 반복돼야지.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내용이 길어졌잖아. 이 길어진 게 또 여기에도 반복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반복하면서 내용이 길어지는 게 점층법이야. 근데 과장은 아까 아니잖아. 콩만하다 아니면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커다라서 정말 크게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점층은 무조건 반복을 시키면서 늘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줘. 이러면 좀 찾기 쉬운데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오면 1번을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두 번째 걸 많이 배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여러분 우리 이거 음악 시간에 이거 무슨 뜻이야? 점점 세게, 그렇지? 내용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인식이나 어떤 상황의 고조를 찾아야 돼요. 점점 인식이 커지거나 점점 상황이 커져. 이건 문장이 길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선생님 예를 여기다 쓰자. 예를 들어볼게. 이러면 어떤 작품이 있냐면 1학년 때 이 작품을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 이육사의 절정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이육사의 절정은 총 4개 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년에서는 내가 남쪽에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북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북쪽에서 너무 살기 힘든 거야. 여기서도 살기 힘들고 저기서도 살기 힘들어. 근데 이러면 남에서 북으로 가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 거냐면 수직이 아니야. 남에서 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수평적으로 내가 한계를 맞이하는 거야. 여기에서든 저기에서든 이건 한계. 근데 이연에서는 내가 북쪽에 왔는데 너무 힘들어. 북쪽에서 힘드니까 산 위에라도 올라가 봐야겠다. 근데 그 산 위는 더 서리빨 막 얘들아 칼날 같은 얘들아 눈이 막 내려. 더 힘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잖아. 그러면 이거는 수직적으로도 뭘 겪은 거야? 한계에 도달해. 자, 그 다음에 3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무릎이라도 꿇어서 기도를 올려볼까? 근데 기도를 올리려면 신에게 기도를 올리려고 무릎을 꿇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서 있을 공간이 없대. 그럼 서 있을 공간이 없다라는 건 내가 진짜 코너로 이렇게 몰려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내가 정말 얘들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면 심리적으로 한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떤 외부적인 거에서도 한계를 느꼈는데 내 내부에서도 한계를 느끼잖아요. 점점 한계 지점으로 계속 이렇게 좁혀져 가죠. 이게 바로 여러분 점층적 인식이에요. 이게 점층법이에요. 알겠죠? 이거 찾으라고 하면 좀 어렵겠지.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고조되거나 상황이 되게 심해지면 인식이 점점 심해진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거든. 인식이 확장된다 이러면 상황이 고조된다 이런 말로 쓰긴 하지만 이런 걸 점층적 인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점층법이 이런 점층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7번째 한번 가볼게. 선생님 위로 올리고. 자, 이러면 전강법은 점층법의 반대말.
점점 작게 점점 얘들아 인식을 조그맣게 만들어내는 방식이야. 그럼 얘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겠다. 문장이 점점 반복이 되지만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인식이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겠다. 그치? 근데 정강법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많이 없고 그래도 점층의 반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점강이든 점층이든 다 그냥 점층으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 왜냐면 인식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다 어차피 점층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점강은 종류가 있다라고만 하고 그런 내용을 내가 선생님 만약에 시험에 넣어놓거나 하면 그냥 점층이라고 그냥 써버려 얘들아. 알겠지? 그냥 점층이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탄법. 영탄법은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니까 감정을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탄법을 만드는 방법은 몇 번 했었거든 얘들아? 감탄사를 찾으면 되잖아. 아, 아으 이런 감탄사. 그리고 감탄형 어미. 자, 이러면 감탄형 어미 같은 경우는 이러면 자 현대시하고 선생님 고전시가 둘 다 설명해 줄 거야. 왜냐면 현대시에서도 나오고 고전시가에서도 나오니까 자 현대시에서는 대부분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이렇게 군화를 대부분 많이 쓰고요. 만약에 쓴다고 해도 뭐뭐 구려 아름답구려 약간 이건 약간 올드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러면 아름답구려 아름답구나 이런 말을 써요. 자 근데 고전시가는 조금 달라요. 이러면 고전시가에서는 아름답도다 도다 지금도 쓰긴 하거든. 근데 이걸 좀 더 고전시가에서 많이 쓰고 있노라 아 이건 뭐뭐 있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아니면 뭐뭐 로다 그러면 도다 도라 로다는 사실은 이것도 그나마 현대풀을 좀 해주는 편이야. 근데 현대풀을 좀 해줬지만 근데 원래 완전 옛날 말로 쓰여져 있는 경우는 아름롭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거야.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지, 그치? 도시나 롯이 이게 감탄형 어미거든 옛날에. 지금은 안 쓰지만 그래서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는 감탄에 나타내주는 영탄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서리적 영탄법을 써요. 서리적 영탄법 서리적 영탄법. 자 이건 현대시에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고전시가에서 더 많이 써. 왜냐면 우리 고전시가는 여러분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을 막 표출하기보다는 가슴에 막 얘들아 이렇게 삭혀. 가슴에 이렇게 삭히니까 무슨 정서가 많이 만들어지냐면 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많이 만드니까 가슴 속에 얘들아 감정을 막 삭히다 보니까 이런 깜짝이야. 쟤 터트린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선생님 나뭐 터지는 줄 알았어. 씨,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빨간색이 팍 이렇게 됐거든. 너무 깜짝 놀라네. 정신 나간다 이거 전부 다. 그러면 서리적 영탄법.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여기서 폭주 이거 정신 나간다. 자 여러분 겉으로 이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의문문이야. 질문을 해. 나 진짜 너무 시끄럽겠어. 저 빨간색 너무 무섭다. 자 그다음에 속으로는 감탄을 드러낼 때. 그러니까 의도는 감탄을 드러내는 거지. 이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우리 너무 귀여운 걸 보면 이거 너무 귀엽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래서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너무 귀엽다. 느낌표. 이거 얘기할 때 쓰지. 이런 걸 서리적 감탄법이라고 해. 그러면 고전시가에서 어찌 살아갈꼬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러면 어찌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야. 체념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게 바로 서리적 영탄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죠? 고전시가에서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9번째. 여러분 연세법인데요. 여러분 연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앞에 나왔던 구절의 내용을 이 구절에 여러분 되풀이한다는 건 내려 적는다는 뜻이야. 그럼 내려 적는다는 게 여러분 자 A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B라고 하는 문장이 앞에 나와 있어. 근데 이 앞구절에 이 부분을 내려 적을 거야. 이렇게 반복을 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또 C라고 하는 구절이 나왔을 때 이 앞구절에 있는 C가 여기에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이런 게 연세법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 노래도 있잖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맑으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꼬리 계속 물지. 이런 거를 연세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연세법에는 무조건 이 표현법이 전제가 돼야 되네. 어떤 표현법이 같이 내포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거 뭐야 얘들아? 반복. 무조건 반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연세법을 왜 얘들아 강조법에 넣어놨냐면 반복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 알파 반복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34쪽에 여러분 아까 선생님 3번 여러분 열거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남은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6번까지 한번 해볼까? 여러분 6번까지 한번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나와보자. 자, 오늘은 보자. 여러분 두개골이 끼워져서 산산조각나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죽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서 죽을 것만 같대.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너무 기분 좋아서 죽을 것 같아. 이런 표현 쓰잖아. 이건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좀 더 어떻게 한 거야? 과장해서. 조금 크게 설명한 거야. 이게 과장이야, 이게 과장. 이게 과장이야. 자, 그리고 접동, 아우레비 접동 여러분 똑같은 말 3번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반복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런 반복을 우리는 무슨 반복이라고 하냐면 똑같은 부분이 들어간 걸 A라고 해보고 안 들어간 걸 B라고 하면 A, B, A 구조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BA 구조는 여러분 이 구조는 여러분 민요적 율격이라고 해요. 민요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 그래서 이 민요적 율격을 사용해서 반복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얘들아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는 열거되는 대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열거에다가 별 하나에 어머니 반복하네요. 그래서 열거랑 반복. 자, 그 다음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여러분 혹시 모란이 뭔지 알아 얘들아? 모란 꽃이야, 꽃. 여러분 꽃이 지면 그뿐이지 얘들아. 꽃이 지면 얘들아 그냥 꽃이 떨어져서 죽은 것 뿐이잖아. 시간이 지난 것 뿐이잖아. 근데 내 한 해, 내 인생이 다 끝나고 만대요. 꽃 하나 줬는데 내 인생 끝날 일이야 얘들아? 그거는 과장이야. 맞아, 이거 과장이야. 그리고 여기서 나왔어. 360날 여러분 한양이 무슨 뜻이냐면 한결같이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 내가 360일 동안 한결같이 울 거래요. 아무리 얘들아 내가 좋아하는 꽃이 만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꽃이 얘들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350일 중에 360일 동안 올 수 있어 얘들아. 5일 빼고 올 수 있어 얘들아. 이거 좀 과하게 얘기했지. 이거 다 과장이야. 그래서 여기는 과장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두 번이나 들어갔잖아요. 당연히 반복이고, 그치? 감탄사 들어갔으니까 영탄법 쓰고 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6번은 여러분 여기 이쪽을 볼게. 이러면 6번을 보면 6번은 고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고인은 아주 옛날 사람, 즉 여러분 우리 공자님, 맹자님, 노자 이런 사람은 성현들을 얘기하는 거야. 고전 시가에서. 그러면 성현도 날 못 봤대. 그치, 이 사람들 죽었으니까. 공자님은 다 죽었잖아요. 자, 나도 공인을 못 보는 거 맞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고 나는 현대 사람이니까. 고인을 보지 못해도 여러분 가던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니 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고인을 못 봤는데 고인을 못 봤대. 그럼 앞에 있는 걸 내려 적었네. 그 다음에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네. 이러면 아래에 또 내려 적고 있네. 그럼 이러면 여기 뭘 쓰고 있는 거야? 연세법 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연세가 나오면 선생님 칸 하나밖에 안 만들었지만 무슨 표현법이라고 하면 된다고? 편보. 그래서 여러분 연세 반복 둘 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건 여러분이 숙제를 한번 찾아올 건데 여러분 34쪽, 35쪽은 비유법 같은 거 안 찾고 오로지 무슨 것만 찾아야 돼? 강조법만 찾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넘어가지 말고 33쪽으로 와서 변화법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변화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조하는 기능이지만 문장의 순서를 바꿔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자, 문장 순서 어떻게 바꾸는지 볼게. 문법에 맞는 정상적인 문장의 어순을 의도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순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영어랑 좀 다르지? 주어, 서술어, 목적, 부사어가 아니라 이러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요렇게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요렇게 순서를 바꾼다든지 나는 좋아한다 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게 도치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누굴 강조하는 걸까? 이러면 뒤에 내가 바꾼 거 내가 좋아한다 이러면 선생님 주어, 서술어 했지? 너를 이렇게 하면 누굴 강조한다고? 너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널 좋아한다라는 걸 강조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는 게 도치법. 자, 그 다음에 서리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얘들아 무슨 문장이냐면 평서문인데 그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의 형식으로 누구나 알고 있거나 예측이 가능한 결과를 여러분 표현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봄에는 꽃이 피지 않는가? 라고 선생님 지금 질문을 했잖아. 봄에는 꽃 당연히 피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걸 선생님이 뭘로 만든 거예요? 의문문으로 만들었죠. 이걸 서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서리법은 작가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럼 만약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여러분 질문을 할 때가 있어. 그거는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는 거야. 근데 대답이 누구 봐도 뻔해. 그러면 그 뻔한 얘들아 대답은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지.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걸 여러분 물어보려는 의도로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서리법은. 자, 그럼 대구법 갈게요. 대구법은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여러분 나란히 그래서 여러분 나란히 드러내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병치. 나란히 병자를 써서 나란히 배치시킨다 라는 뜻이거든. 병치. 자, 대구법 또 비슷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문장 구조를 반복시키는 거야. 요거. 그러면 유사한 통사구조나 문장구조라는 건 선생님 조사나 어미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 단어가 똑같은 게 아니라 구조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주어 있으면 주어 있고 이런 음성상징어 있으면 음성상징어 밑에 나와 있고 서술어 나오고 서술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걸 대구법이라고 한다. 자, 그럼 네 번째 생략법. 생략법은
문장의 끝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말줄임표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말줄임표 얘들아 이거 어떻게 생겼더라? 점 6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점 6개를 사용해서 생략을 시키거나 줄이거나 빼버려서 여러분 다음에 나올 내용을 암시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작품이 있냐면 소설에서도 쓰이는 기법이긴 한데 소설에서 태평천하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2학년 때나 1학년 때 이제 여러분 배울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1, 2학년 때 배울 건데 태평천하에 거기 주인공이 여러분 되게 나쁜 사람이야. 약간 친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친일을 했으니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겠지. 근데 손자가 사회주의 운동을 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운동은 독립운동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친일파인데 손자가 독립운동을 한 거야. 근데 손자가 경시청에 잡혔대. 그럼 이러면 경시청이 일제강점기 때 어디야? 경찰서지. 경찰에 잡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할아버지 어떻게 될까 이제? 집안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독립운동가가 한 명 나오면 그 집은 그냥 몰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맨 마지막 정말 맨 마지막 얘들아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장에 목을 잃은 군졸들처럼 적장에 목을 잃었다는 건 주인의 목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러면 나라에 장군의 목이 없어졌다는 건 그 나라 이제 망할 거라는 거잖아. 아니면 전쟁에서 질 거라는 거잖아.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적장처럼 목이 이제 날아갔구나. 그러면 나머지 군졸도 나오는데 어떻게 무서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 있는 가족들이 무서워. 그러면 이 집안 망하겠구나 라는 걸 뭘 해줘 얘들아? 암시해 준 거야. 말줄임표. 응? 알겠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줄임표는 선생님 저번에도 해줬잖아. 저기 점점점점 하면 쟤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게 만든다고 했잖아. 그게 뭐였어 얘들아? 여운. 여운을 형성하게 한다. 여운을 형성한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문답법 갈게. 여러분 문답법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나랑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해버리니까 의지, 대부분 나의 의지, 나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부러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을 쓰는 거야. 사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해도 되잖아. 나의 의지를 드러낼 때.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질문해. 나 혼자. 나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 혼자 또 답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지. 이런 방식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도노법은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도노법을 만드는 방식 설명해줬죠? 도노법을 만드는 방식은 뭐 해주면 돼 얘들아? 누구야? 이름 부르면 되지. 그러면 이름에다가 누구를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혹격조사.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다가 혹격조사 붙이면 돼요. 또 얘들아 도노법 만드는 방법은 2번째. 여보시오. 저기 얘들아 또 제주도 사투리에서는 아니면 부산 사투리 이러면서 부른단 말이야. 부르는 말. 이게 얘들아 부르는 도노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도노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6번까지 정리했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것도 이제 한번 더 정리해보자.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이런 반어 역설 아예 단어 하나로 해서 배웠었죠. 그쵸? 자,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반어랑 역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반어 역설 구분하는 문제는 시를 배울 때 한 번씩은 꼭 시험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반어법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뜻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반어법이야.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반대가 되게 만든다. 반대가 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여러분 표면적 여러분 의미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내 속마음하고는 같아 달라? 다른 거야. 그러면 화자의 의도랑은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표면적 의미와 화자의 의도가 반대가 되니까
의도를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반어 나오면 항상 예시로 나온 건 아니면 똑같은 반어법 고르세요 막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나왔던 게 뭐냐면 김소월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자고 했어. 그래서 이별하자고 해도 내가 차이면 좀 슬픈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보고 이제 역겹대요.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이 나한테 역겹다고 말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난리야. 이거 난리야지. 나한테 어떻게 사랑했던 사람한테 너무 역겹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나는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릴 거래. 그 속에서는 진짜 문드러질 거잖아. 그럼 겉으로는 여러분 안 울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속으로는 사실은 어떨까 얘들아 진짜 너무 속상하겠지. 너무 피눈물 날 것 같아. 왜냐면 사랑했던 사람한테 역겹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내 이 마음을 더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거지. 이게 반어법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선생님 왜 예시를 들었냐면 여러분 이 역설이랑 좀 한번 다시 또 비교를 해볼게. 자 여러분 역설 봐봐. 역설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문장에 모순이 들어가 있어야 돼. 모순. 그래서 이 모순이 들어가니까 근데 모순이 들어가지만 그 속엔 항상 뭘 갖고 있어야 돼? 진리, 그치? 진실이나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는 역설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모순으로 형태를 드러낸다. 모순형용. 모순형용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외롭고 황홀한 마음. 근데 여러분 외로운 마음은 긍정적인 말이야 부정적인 말이야? 부정적이잖아. 외롭다고 했으니까. 황홀하다라는 건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너무 기분 좋아. 황홀해. 이렇게 쓰는 거거든. 기분이 너무 얘들아 내가 아주 높은 경지까지 올라갔을 때 황홀하다는 말을 써.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너무 좋을 때 쓰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외로움에서 황홀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온 말하고 뒤에 나온 말이 동시에 성립이 가능해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별할 때 눈물 안 흘리는 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별할 때 다 울진 않아 얘들아. 선생님이 옛날 남자친구들 옛날 남자친구들이랑 헤어질 때 6년 만났던 남자친구도 있었거든. 근데 헤어질 때 둘이 되게 덤덤하게 헤어졌어. 왜냐면 이제 약간 이제 6년 정도 됐으니까 좀 약간 마음이 좀 소원해졌거든. 그래서 그냥 헤어졌다. 안 울고 집에 와서 되게 나 되게 쿨하네 막 이러면서 집에 왔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펑펑 울었잖아 선생님이. 그 뒤로 이제 후폭풍이 오는 거야. 근데 헤어질 때는 안 울 수 있어 얘들아. 내가 이 사람 너무 싫거나 내가 차여도 안 울 수 있어. 그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 근데 외로우면서 황홀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반어랑 역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날 수 있냐 일어나지 못하냐, 현실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딱 문장 자체로 봤을 때는 여러분 선생님 여기 위로 올릴게. 이거 아래 표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반어는 표현된 의미하고 화자의 의도가 서로 반대되니까 다른 거잖아. 그리고 역설이라는 건 모순된 표현에 진리가 담겨져 있지만 앞말, 아까 얘들아 외롭다라고 하는 앞말과 황홀하다라고 하는 뒤에 나온 말이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어랑 역설은 이렇게 구분해도 되지만 이게 어려우니까 반어는 어떻다? 얘는 현실에서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역설은 두 가지의 앞말과 뒷말에 나온 상황이 동시 성립이 불가하다. 그래서 얘는 동시 성립이 불가하다는 건 현실에서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렇지만 항상 역설은 그 속에 뭘 갖고 있어야 돼? 얘들아 진리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는 특정 상황일 때만 가능해지는 거야. 자 외로운데 황홀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시에서 여러분 유리창에 죽은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면 부모가 죽은 아이를 유리창에 희미하게 보이니까 이 아이를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 모습, 형체가 온전하진 않지만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황홀함, 기분 좋음. 그런데 그거를 얘들아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내 곁에 없다라는 무슨 감정도 느껴 얘들아? 외로움도 동시에 느낄 수 있잖아. 허전해지잖아. 아, 내 아이가 정말 세상에 없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자식 잃은 부모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야. 그러니까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일상적인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런데 그 속에 문맥상의 의미에서는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걸 역설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역설까지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어딜 가냐면 36쪽에 여러분 36쪽에 여러분 6번까지 여러분 변화법만 찾을 거야. 강조법이랑 이런 거 말고 변화법만 한번 쭉 찾아서 6번까지 해봅시다. 뭐가? 여러분 누구던가 이렇게 공중에 얘들아 이걸 달아놓은 걸 안 그는. 근데 여러분 그는이 이게 주어잖아요. 그럼 주어가 맨 끝에 올 수는 없잖아.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그는 누구인가 이게 맞는 순서지. 그래서 여기 있는 누구던가가 일로 와야 맞는 문장 순서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도치. 그럼 여러분 누구던가 질문 들어갔네 라고 해서 설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누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답을 알 수가 없잖아. 그가 누구인가 알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설이가 아니라 정말 몰라서 질문한 거. 도치만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 왜냐면 바람은 항상 불거든. 이건 답이 정해진 거잖아. 이게 서리법이지. 질문했지만 답이 정해진 거. 이건 서리법이야. 여러분 대구가 되려면 바로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나란히 배열돼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멀잖아. 이거는 대구라기보단 그냥 유사한 통사 구조를 좀 반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알겠지? 이건 설이야. 자, 그 다음에 여름이면 뻐꾸기 노랫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어디나 똑같다.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도 똑같이 보면 뭐뭐이면 뭐뭐이면
누구의 그 다음에 이미지 딱 들어갔지. 청각 들어가고 얘는 여러분 미각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구리 우는 소리 청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 그 다음에 해장국 마시니까 또 미각 들어가고 이미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서나 똑같다 나란히 있는 이 문장이 얘들아 비슷하게 들어가 있잖아. 이게 대구. 이게 대구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네 번째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점점점점 그냥 바로 그냥 생략법 말로 써줘야지. 그치? 일단 점점점점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또 들어갔어. 말을 할까? 근데 그 다음 말 봐봐. 말을 할까 하니 라고 했으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라 말을 할까 했는데 이런 말이거든. 그냥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서리법이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당단아 이 그네를 밀어라 먼 바다로 이름 부르네 번호. 그리고 여러분 먼 바다로 해서 얘가 문장이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치?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그러면 먼 바다로 그네줄을 밀어라. 좋지. 응?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 이러면 6번 아이야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번호법 써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번호법을 쓰고 무릉도원이 어디니? 질문했지.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옌가 하노라는 여기라는 뜻이거든. 자기는 무릉도원이 여기 갔대. 그럼 지 혼자 질문하고 지 혼자 답하고 있잖아. 문답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36, 37종은 뭐만 찾아야 돼? 변화법만 찾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있는 다른 것도 한번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어디를 보냐면 법을 볼까요? 몇 쪽이냐면 이제 50쪽. 얘들아 선생님이 조금 더 개념 써주는 거는 아래 이렇게 노트처럼 된 부분에다가 좀 더 써도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럼 보자. 우선은 음운 변동은 여러분이 1학년 때나 2학년 때 중학교 때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3학년 때는 여러분 음운의 체계를 배웠었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1, 2학년 때는 음운 변동을 미리 배웠는데 여러분 이제 음운 변동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1학기든 2학기든 무조건 시험에 들어간다. 또 시험에 들어가면 누적으로 계속 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음운 변동은 종류가 여러분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의 종류는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대. 근데 여러분 우리 발음의 최소 단위가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발음의 최소 단위? 발음의 최소 이 덩어리. 발음의 덩어리. 음절. 맞아, 음절이야. 우리 선생님 50쪽 하고 있어. 음절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발음의 최소 단위니까. 그러면 여러분 음절이랑 그래서 음운 변동이랑 연결해서 시험을 문제를 내는 거야. 요즘 수능 문제는 그렇게 되고 있어. 단순히 여러분 이제 이게 교체 현상 누구누구다 이런 거 찾는 문제도 있지만 음절하고 여러분 음운 변동이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항상 여러분 이 음운이라고 하는 음운 변동은 여러분 표기가 있고 그 표기에 따른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발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어떻게 변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발음이 변하는 게 바로 음절 현상이다. 음절이다. 이러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교체를 먼저 보는데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대.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래 이제 한번 노트에다 정리 한번 해봐. 자, 여러분 교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어떤 양상을 갖고 있냐면 2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어. A가 그냥 어떤 환경 때문에 그냥 단순히 B로 바뀌어버리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음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놓여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양상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A하고 여러분 만약에 B라고 하는 2개의 음운이 있으면 이 2개의 음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 영향을 주고받아서 A가 여러분 B에게
영향을 줘서 A-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B가 영향을 줘서 B-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둘 다 바뀌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둘 다 바뀌는 경우니까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교체라고 하는 거는 이러면 한 의문 안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두 의문 안에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교체는 6개 있거든. 교체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의문 변동의 70%는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얘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은 애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탈락을 한번 보자. 탈락이라고 하는 애는 A하고 B라고 하는 애가 만나면 그럼 얘가 A만 남던지 아니면 B만 남던지 두 개 중에 하나만 남는 것을 탈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첨가라고 하는 애는 A하고 B라고 하는 의문이 만났을 때 무조건 하나가 쑥 들어갈 거야. 그래서 A랑 B 사이에 C라고 하는 다른 의문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걸 첨가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축약이라고 하는 애는 A라고 하는 의문과 B라고 하는 의문이 만났을 때 얘가 새로운 의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걸 합쳐졌을 때 이걸 축약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봐봐. 이러면 교체는 1번의 경우든 2번의 경우든 의문의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얘는 안 변해. 하나가 하나, 두 개가 두 개. 안 변하잖아. 그래서 얘는 의문 변화 없어요. 의문 개수의 변화. 개수의 변화. 개수. 개수 변화가 없어요. 그럼 탈락은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줄어요. 두 개가 하나가 되죠. 그러면 얘는 그냥 선생님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첨가는 두 개가 몇 개가 됐어? 세 개가 되지. 오, 그러면 얘는 플러스 1 해줘야 되네.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축약은 이러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쵸?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내면 혹은 모의고사에서 시험을 내면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더 많아져요. 왜냐면 의문 변동은 이제 또 너무 많이 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 아, 애들이 어차피 의문 변동은 다 알아야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의문의 개수랑 연결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신유형들이 막 나오거든. 개수를 물어볼 때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게 문제를 내는 게 과연 누굴까? 얘네겠지. 왜냐면 똑같이 하나가 줄어들잖아. 얘랑 헷갈리게 문제를 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기존의 의문이 있냐, 기존의 의문이 없냐. 이걸로 찾아줘야 돼. 기존의 의문이 있으면 탈락, 기존의 의문이 안 남아있으면 이거는 축약.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얘들아 가장 기본 개념.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이제 교체를 6가지를 정리하고 탈락은 5가지를 정리할 거야. 근데 탈락은 어차피 거기서 거겨가지고 이러면 대부분 교체가 중요하고 첨가는 2개의 개념을 정리할 거야. 그 다음에 축약도 2개의 개념을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러면 이게 의문 변동의 개수는 총 15가지를 배워야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여러분 누굴 보냐면 문제는 선생님 마지막에 하고 다음 페이지로 와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 가장 의문 변동에서 제일 가장 기본이 되는 교체 현상이야. 그래서 얘를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는 제일 중요해서 그런 거거든. 왜 중요한지 다음 의문 변동 하면서 계속 설명해 줄게. 자, 항상 여러분 발음과 표기를 인정하나 안 하냐 이거 중요해요. 발음은 왜 중요하냐면 항상 의문 변동은 표기랑 뭘 같이 표기한다고 했어? 발음을 이렇게 같이 표기해서 달라지는 걸 찾는 게 의문 변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기를 인정하고 발음을 인정하는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발음 인정해요. 내가 이렇게 음끝을 적용한 발음을 인정해요. 근데 음끝을 적용한 표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표시할 수 있어야 돼. OX 표시해줘야 돼. 발음은 인정하는데 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 만약에 여러분 그 부억 하잖아. 부억. 그러면 여러분 부억을 선생님 어떻게 발음했냐면 여러분 부억
기역으로 발음했단 말이야 받침을. 그러면 표기할 때도 기역이라고 써? 표기할 때 키읔으로 쓰지. 그러면 이거는 표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발음은 인정하는데 발음을 표기에 적용하진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음절의 제약으로 인해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이게 포인트네. 음절의 제약. 그러면 여러분 음절의 제약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 여러분 음절의 제약이 뭐였냐면 음절이 뭐였더라? 발음하는 최소의 덩어리. 그치? 발음할 때 초성의 제약, 중성의 제약, 종성의 제약을 했는데요. 종성의 제약을 여기다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성의 제약이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받침에 올 수 있는 여러분 이 발음의 개수는 한 개밖에 발음을 못해. 그래서 여기다 부억하면 기역 하나만 발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받침에 한 개의 음만 발음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제약. 근데 그 한 개를 발음할 때 몇 개만 발음할 수 있냐면 7개만 발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읍. 가느다란 물방울만 발음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 개념을 봤더니 자음이 7개로만 발음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종성의 제약 중에 누구를 적용하겠다는 거냐면 요거를 적용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음절의 제약으로 인해 여러분 음운 변동이 생긴 게 들어가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바로 음끝 생각해야 돼. 종성의 제약으로 인한 음운 변동이 적용되어 있다. 음끝 바로 생각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게 수능에서는 혹은 여러분 학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사용하여 이런 거 안 물어봐. 이걸 다 풀어서 물어보는 거지. 종성의 제약을 사용하여 아니면 종성에 한 개만 발음할 수 있다라는 제약을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 대부분 이제 중학교 때는 용어 자체를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영어법이다, 뭐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의 이름만 위주로 시험을 내고 공부를 했다면, 근데 이제 이제 고등학교는 얘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개념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 그래서 대부분 내신이든 수능 문제든 이러면 음절의 끝소리 이런 거 안 물어봐 얘들아. 교체 현상을 사용하여 대치를 사용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해버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큰 틀의 개념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조건을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다 지우고, 자 이러면 요거 보면, 자 우선은 이러면 아까 7개의 발음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냥 순서대로 쓸게요. 기역, 디귿, 비읍, 리을, 미음, 이음만 발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두 가지야. 자 여러분 이 누구가 어떤 받침이 왔을 때 요 발음으로 바뀌냐, 그리고 그게 어떤 양상으로 두 가지로 나뉘냐,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첫 번째 여러분 기역이랑 똑같은 위치의 파열음이 누구예요? 기역, 키읔, 쌍기역. 기역, 키읔,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랑 똑같은 위치의 파열음이 누구예요? 디귿, 티읕. 이거 쓸 거 많아 얘들아. 쌍디귿. 디귿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마찰음이 누구예요? 시온, 쌍시온. 그래서 여러분 시온, 쌍시온. 여러분 후음이면서 마찰음인 게 누구지? 히읗. 이런 히읗이야 히읗.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샌잎 천장 파찰음 누구야? 샌잎 천장에서 파찰음 하얗게 떠보자. 지읒, 치읒, 쌍지읒. 그래서 지읒, 치읒, 쌍지읒. 여러분 요 9개가 모두 다 디귿으로 바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이론상 받침에 쌍디귿과 쌍지읒인 받침은 없는데 여러분 그냥 이론상으로는 디귿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현대 국어에서는 쌍디귿 받침과 쌍지읒 받침을 갖고 있는 단어는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디귿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비읍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파열음이 누구야? 피읍, 피읍, 쌍비읍. 그래서 비읍과 피읍과 쌍비읍이 여기에 들어가.
여러분 쌍비읍도 여러분 이게 실제로 단어 중에 쌍비읍 받침은 없지만 그냥 이론상으로는 비읍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음운들 이 음은 총 몇 개를 썼냐면 15개 썼다. 이 15개 공통점이 뭐야? 안울림 소리야. 맞아. 그러면 안울림 소리들은 다 누구로 바뀌는 거야? 기역, 디귿, 비읍으로만 바뀌는 거야. 이게 양상이야. 이게 양상이야. 그럼 여기 정리해볼게. 자, 여러분 여기서 안울림 소리의 받침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여러분 지금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하는 애로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럼 기역, 디귿, 비읍의 얘들아 공통점이 뭐야? 기역, 디귿, 비읍의 공통점? 선생님들 김덕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김덕배. 뭐가 김덕배야? 파열음 김덕배.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지. 이 파열음이야, 파열음. 근데 이 파열음이 얘들아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지. 기역, 디귿, 비읍은 소리의 세계로 따지면 예사소리야. 예사소리 혹시 한자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평음. 그러면 평음이면서 파열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안울림 소리가 평음이면서 파열음인 걸 평파열음이라고 해 얘들아. 평파열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양상을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양상을 평파열음이 아닌 안울림 소리가 평파열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걸 평파열음화라고 해. 그래서 이거는 원래 2학년 때 배웠었거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2015 교육과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015 교육과정에서는 아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바꿔야 교체인데 얘는 봐봐 요거 봐봐 우선 이거는 봐봐 이거 좀 다르고 이거 보면 얘는 이렇게 소리가 날 거야. 근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교체야 아니면 그대로 소리 나는 거야? 얘는 그대로 소리 나는 거고 교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교체 현상으로 넣지 말고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평파열음화만 교체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여러분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우긴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러면 요걸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졌어. 알겠지?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7개만 발음한다 이거고 그 중에서 교체가 되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요거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래 양상을 봐봐.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공통점이 뭐야 얘들아? 울림소리. 울림소리지. 그러면 여러분 울림소리는 교체가 안 돼. 울림소리는 자기 자신으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울림소리는 자신 그대로 발음을 한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교체 현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교체로 보자면 얘만 교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교육과정에서나 시험 문제에서는 평파열음화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요거를 조금 더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시험 문제도 얘밖에 안 돼 얘들아. 왜냐면 얘는 어차피 그대로 소리 나는 거니까 물어볼 게 없잖아. 그치?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누가 누구로 바뀌고 있는지 알아야겠지? 그리고 여러분 요렇게 긴덕배로만 바뀌고 그게 평파열음으로 바뀐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그럼 그 아래 얘들아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 교체는 2가지 양상이 일어난다고 했었어. 교체는 여러분 A가 B로 바뀌거나 A, B가 만났을 때 2개가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 얘가 어떨 때 얘들아 그냥 A가 B로만 단독으로 바뀌냐면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글자가 하나만 있을 때. 자 그럼 받침의 조건이 여러분 단독으로 뭐가 들어갈 때 얘들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냐면 이 받침이 헛받침일 때, 그 헛받침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차 카파 할 때 얘들아 그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게 헛받침이야. 그래서 여러분 헛받침이 들어가거나
쌍받침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쌍경,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 이게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러면 헛받침하고 쌍받침이 단독으로 올 때는 이거 교체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 선생님 지금 옆에 써놓은 거 보면 이라고 단독으로 한 글자 왔지? 그러면 여러분 이 치읓 어떻게 발음하고 있어? 디귿으로 발음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비읍으로 발음하잖아요. 한 글자에 받침이 얘들아 헛받침이든 쌍받침이 오면 이건 무조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여기 칸이 좀 부족해서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옆에 보면 하나 또 칸 남지? 여부라고 되어 있죠? 그 여부에다가 동그라미 막 해주세요. 교체 딱 일어난다. 음끝 일어나고 교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음운이 만났을 때, 그러면 이 음절이 왔을 때, 두 개의 음절이 왔을 때, 자, 여러분 두 개의 음절은 음운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와야 돼. 음운이 이렇게 나란히 올 거니까 여러분 자음, 이때 자음은 받침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음이 오고요. 뒤에 또 자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음은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했을 때 얘는 받침에 오니까 종성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성은 종성이랑 마주 봐야 되니까 초성에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종성과 초성이 이렇게 자음자음이 왔을 때는 여러분 치읓 자음 오고 디귿 자음이 오니까 치읓 그냥 바로 디귿으로 바뀌어버리네. 이게 얘들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얘 일어난다. 동그라미 뒤에 딱 해주면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무조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아까 이 수비라고 한 단어 넣어놓고 여기다가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붙일 거야. 그럼 여기 자음이 왔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발음해줘야 돼? 그치? 비읍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가 되는데 조금 있다가 비읍하고 기역을 만나면 된소리가 일어나요. 이건 좀 이따 할 거 쑥과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자음, 이때 자음도 어디에 온 거야? 종성에 온 거야. 그치? 음절 끝이니까 종성에 오고 뒤에 이번에는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올 거예요. 근데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이 있는 단어가 와야 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 그 중학교 때 형태소를 배웠었을 때 의미 있는 형태소를 뭐라고 하냐면 실질 형태소. 그치? 실질 형태소를 봐주는 거야. 실질 형태소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 그래서 얘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걸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 자, 여러분 꽃이라고 해서 치읓 받침이 왔잖아요. 그리고 위라고 하는 모음으로 일단 초성 이응 음가 있어 없어? 음가 없으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의미 있는 애가 왔어. 왜냐면 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래에 반대말이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때 치읓이 뭘로 바뀌어? 디귿으로 바뀌네요. 디귿으로 바뀌고 나서 여러분 여기 초성에 이응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자리로 내려서 발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뒤로 넘어가 버렸네. 이걸 연음한다라고 해. 다시 연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 이 받침이 아래로 내려서 발음되는 걸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 적어줄게 얘들아. 받침을 뒤 음절에 내려 발음하는 거. 근데 이때 연음은 음운 변동 아니야 얘들아. 음운 변동이 아니라 그냥 발음하는 현상일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도 묵음 처리를 하는 경우들 있잖아. 그것도 그냥 발음의 현상일 뿐이지 그거는 음운 변동 아닌 거. 얘는 음운 변동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근데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네. 그러면 음절의 규칙 일어나고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 연음 일어나야지.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해 줄 거야. 일어나고 교체 일어나고 연음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이런 그 다음은 자음이 와요. 받침이 오고요. 그 받침에 모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문법적 의미만 나타내주는 애가 있어. 그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주는 걸 형식
형식 형태소라고 해. 형식 형태소. 그래서 형식 형태소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 형태소는 문법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안 돼. 의미는 있는데 그냥 문법적 의미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누구만 기억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형식 형태소가 뭐 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여러분 무조건 접어줘야. 접어줘. 그래서 여러분 접어줘가 접사, 어미, 조사, 앞글자 짜서 접어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꽃이 오고 선생님이 조사, 여러분 형식 형태소인 조사애를 붙일 거야. 그럼 여기 초성에 이응이 없잖아. 이응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때 꽃대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면 꽃에 나비가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치읓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뒤로 내려서 발음만 되는 거야. 그러면 꽃에라고 발음된다는 건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얘는 음끝이 유일하게 안 일어나는 경우고, 근데 뭐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는 말. 이렇게 네 가지 조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발음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애들 보면 이거 의문변동 볼 때 학교 시험에서 자기 입으로 막 중얼중얼 거려. 근데 자기 발음을 믿을 게 아니라 이론적인 걸 생각해야 돼, 얘들아. 누구랑 누가 만났으니까 이렇게 변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어야지. 내가 발음해보면 내가 발음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 얘들아. 선생님도 알면서도 얘들아 발음할 때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니까 잘못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바르게 발음을 하면서도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 맛있다 아니야. 맛있다야. 왜 맛있다야? 있다 의미 있어 없어? 있다 의미 있어. 의미 있어 얘들아. 의미 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야. 그러니까 시옷 그대로 연음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마디. 응? 그 다음에 쌍시옷은 여러분 자음 왔으니까 음끝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마디다 이게 원래 원칙.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못을 너무 많이 발음하네. 맛있다라고. 여러분 사실 맛있다라고 발음한 사람. 한 선생님도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맛있다라고 발음 안 한단 말이야. 수업할 때만 맛있다라고 하거든. 맛있다라고 사람인데 너무 많이 발음하니까 이건 허용. 이게 원칙. 응? 알겠지? 그래서 항상 내 발음 믿으면 안 돼. 맛있다 맞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이론적으로 생각해야 돼. 있다는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네. 응? 멋있다 아니네.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멋있다 하면 뭔가 약간 모질라 보이는데 얘들아 멋있다가 원래 맞는 게 아니라 멋있다가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된소리 대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러면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발음을 인정해요. 발음 인정하고, 근데 그 된소리로 발음된 현상을 여러분 표기로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거 발음하면 여러분 어떻게 발음해야 돼? 국밥 이렇게 발음하잖아. 지금 된소리로 바뀌었지. 이거는 발음으로 허용을 하는데 이걸 표기로 인정하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된소리 대기는 이러면 발음 인정하지만 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한번 보자. 두 개의 안울림 소리가 만나면 뒤에 있는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바뀔 거래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라서 교과서 개념은 너무 단순해, 얘들아. 너무 단순하다기보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좀 있어. 그래서 이걸 선생님 말을 바꿔보면 공식으로 표현하면 예사소리랑 예사소리가 만났을 때 앞에 있는 예사소리는 그대로 남아있고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걸 이걸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사소리 더하기 예사소리가 예사소리 된소리로 변하는 거. 이게 얘들아 기본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하늘에 딱 알아보기 쉽지. 안울림 소리 많다 이런 거 말고
말고 일단 두 개의 예사소리가 만났을 때 이러면 예사소리 된소리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조항에 대한 설명. 응?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생님 조항을 써줄 건데 2번, 3번, 4번은 예사소리가 안 왔어. 안 왔는데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 이건 예외들. 근데 예외들이 너무 얘들아 딱 4개 딱 오지선다 만들기 딱 좋네. 그래서 얘들아 얘가 이렇게 공식을 그냥 4개를 같이 공부하는 거야. 이게 얘들아 가장 기본 개념 예외.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우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종류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예사소리 더하기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직 쓰지 마봐. 쓰지 말고 선생님 쓰고 나서 이따 왜냐면 내가 지울 거거든. 여러분 봐봐. 예사소리가 구두 벗어줘. 이러면 예사소리 5개지. 구두 벗어줘. 여기에 구두 벗어줘를 만날 거예요. 이러면 아직 쓰지 마. 이러면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구두 벗어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초성, 중성, 종성 중에 종성에 들어간 애들이야. 그래서 얘는 종성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초성에 들어가는 글자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종성에 시옷하고 지읒을 발음할 수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받침에 시옷 지읒이 오면 얘 다 누구로 바뀌어서 발음을 해야 돼? 디귿으로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울 거야. 그냥 예사소리가 아니라 예사소리 중에서도 평파열음만 받침에 올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보면 예사소리에서도 평파열음 즉 이러면 된소리 대기를 하기 전에 뭐부터 적용하라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된소리 대기 적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 예시할 때 어떻게 먼저 했어? 피읍을 먼저 비읍으로 바꿔서 음끝 먼저 적용하고 예사소리 만나니까 쑥과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얘는 된소리 대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무조건 음끝을 먼저 적용한다. 음끝을 무조건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긴급배라고 하는 여러분 이 평파열음이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예사소리 만나면 이 뒤에 게 된소리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더하기 구두 벗어줘 이렇게 정리해줘. 이게 첫 번째 조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을 갈 거야. 여러분 두 번째 조항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용언 어간의 받침이 이건 같이 써도 돼. 용언 어간 받침에 미음, 리을, 티읕, 리을이 와요. 응? 근데 얘들아 어간이 오면 혹시 누구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 얘들아? 어간 뒤에 어미 무조건 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어미가 바로 구두사조야. 얘들아 구두버서조 아니야? 구두사조가 와. 여러분 구두버서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두사조라고 하고 있어. 알겠지? 왜냐면 우리말에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거든요. 다 얘들아 기역, 디귿, 시옷, 이읒, 지읒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두사조가 오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는 거야. 자, 선생님 예시를 들게. 여러분 아기를 안따 있지. 그럼 봐봐. 안따, 안고, 안으면, 안지. 여러분 선생님 계속 어미를 계속 바꿨거든? 그 어미를 계속 바꿀 때 안 바뀌는 부분이 하나 있지. 누가 안 바뀌었어? 안. 이게 어간.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 응? 근데 다고, 음연, 지는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이 대체되는 게 어미. 그러면 이렇게 어간 어미가 왔을 때 어간의 받침이 지금 뭐가 왔어요 얘들아? 니은이 왔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된소리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발음하면 안, 따. 얘는 안, 꼬. 얘는 여러분 잠이 안 왔잖아. 예사소리가 안 왔으니까 그냥 니은을 어떻게 해줘야 돼? 아까 얘들아 접어줘 오면 뭐만 한다고 했어? 연음만 시킨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야 돼? 안으면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음교대에서 적용해서. 얘는 예사소리 왔으니까 안지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 여기 옆에
옆에 얘들아 신발을 신고 이렇게 써놨네 예시로. 그치? 신발을 신고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발음해볼래?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신고. 신고하다. 얘는 신고야. 왜? 오가노미가 아니어서 그래. 얘는 체언이거든요. 얘는 체언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니은 리을 티을 리을 비읍 그 뒤에 구두사두가 온다고 해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간인지 체언인지 구분하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조건 두 가지 구분해야 돼. 어간이냐 어간이 아니냐. 그 다음에 니은 미음 리을 티을 뒤에 요거 뒤에 구두사두가 왔냐 안 왔냐 이 두 가지 조건 다 봐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성여고도 줄여서 우리 신고라고 하지 신고라고 안 발음하잖아. 그거는 신성여고도 얘들 학교 이름이 뭐야? 체온이니까 그래서 신고라고 발음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어간 체온 구분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세 번째 한자어에서 한자어에 리을이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안해 다사조가 올 거야. 이제 요구해주는 게 점점 커지지? 구두버서주라고 한 다음에 구두사주라고 한 다음에 다사주라고 했어 얘들아. 그래서 순서대로 좀 기억해버려. 자 다사주래.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뒤에 걸 된소리 발음할 수 있어. 그럼 봐봐. 자 여러분 여기 갈등, 발전 선생님 이렇게 써놨잖아요. 다 한자어들이거든요. 그 한자어에 얘들아 이렇게 리을 받침 왔어. 그리고 여러분 내가 너무 목이 마른다 할 때 갈증이 난다라고 하지. 한자가 만나니까 갈증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에서나 수능에서는 한자 옆에다 써줘 얘들아. 그럼 한자 딱 들어갔는지 보고서 구분하면 돼. 그러면 똑같이 목마를 갈자에다가 선생님이 구를 넣을 거야.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이건 갈구야. 왜냐면 다사조가 안 왔잖아. 기억은 여기 안 들어가잖아. 얘는 갈구, 얘는 갈증. 똑같은 한자어여도 다사조만 된소리 되게 일어난다. 그럼 자, 이건 어떻게 발음해야 돼? 미로 왔어. 물질. 근데 물이 뭘까 얘들아? 이 물질은 이러면 미안해 얘들아. 그 물건 할 때 그거 말고 이러면 만약에 이게 해녀들이 이거 한다 할 때 이거는 그럼 뭐가 돼야 돼? 물질. 이건 물질이야. 왜냐면 한자가 아니거든. 이거는 순우리말이거든. 이렇게 구분해주면 돼 얘들아. 이것도 한자어냐 순우리말이냐. 그리고 리을 뒤에 다사조가 왔냐 안 왔냐. 이거 두 가지 고민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마지막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가 와요. 자, 관형사형 어미가 종류가 누가 있냐면 이렇게 리을이 오네 리을. 그 리을이 오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구두버섯주래. 구두버섯조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얘는 어미가 왔잖아. 그러면 어미는 앞에 항상 누굴 갖고 있어야 돼? 어간. 그렇지. 앞에 항상 어간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봐봐. 여러분 먹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간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저 관형사형 어미를 누구를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먹을. 그치. 얘들아 자음으로 끝나면 을을 붙여서 먹을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자다라고 해서 모음으로 끝나면 여기에 관형사형 어미를 어떻게 붙여야 될까? 잘 리을로 붙여. 그치? 그 선생님 왜 여기 을을 괄호 표시를 했냐면 자음이 왔냐 모음이 왔냐 그때 을로 쓸 수도 있고 리을로 쓸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먹을 시간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붙여볼게. 그러면 여기 관형사형 어미가 왔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구두버서주 할 때 예사소리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발음을 하면 우선은 어미가 왔을 때니까 어미니까 여러분 뒤에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을 그냥 연음시켜야 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 얘는 그럼 어떻게 발음할 거야? 잘 시간 이렇게 발음을 해. 근데 선생님 이게 아직 안 닫아놨어. 자 봐봐. 얘는 뭘 했냐면 지금 이렇게 중간에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띄어쓰기는 왜 해요? 띄어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읽을 때 띄어서 읽어도 된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띄어 읽는다는 건 좀 쉬면서 읽으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때는 뭐, 글, 띄고 그냥 시간. 이것도 허용. 발음 2개 허용. 여러분 된소리 대기 적용하는 거 허용. 여러분 띄어서 안 읽는 것도 허용.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러면 어떻게 발음할 수 있어? 잘 띄고 시간. 그러면 여러분 이 관형사형 어미는 발음이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 하나씩만 써야지만 발음 2개씩 나와야 되더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 문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띄는 부분 있잖아. 이거는 띄어서 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쉴 휴자에다가 그 다음에 유지하다 할 때 지자를 붙여. 그래서 휴지를 거쳐서 안 읽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휴지야, 휴지. 이걸 휴지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얘는 휴지를 적용하지 않으면 된소리로 발음을 할 거고 휴지를 적용하면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종류 2가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된소리 대기는 여러분 조항 4개예요. 그럼 이 4개를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자, 이거는 여러분 노트에다가 정리해도 돼. 거기 아래다 정리해도 돼. 요 2번째 거 있지. 요거에 이것도 예외인데 얘도 예외가에 또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 그래서 그 예외를 정리해 볼 거야. 자, 봐봐. 용언 어간에 미읍, 리을, 티읕, 리을, 비읍이 왔어요. 자, 아까 거랑 똑같이 미음, 리을, 비읍, 리을, 티읕 왔잖아요. 그 뒤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미가 오는 게 아니라 전미사를 한번 붙일 거예요. 그 전미사 기를 붙일 거야. 기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자, 한번 볼게. 아기한테 신발을 신하고 거기다 기를 선생님이 넣었어. 신다 사이에다가 전미사 이렇게 기를 넣었어. 그러면 요거 얘들아 발음해봐. 얘들아 이거 어떻게 발음해? 신기다. 신기다. 그치? 선생님도 애기 빨리 신발 신겨 이렇게 해서 나도 끼라고 발음을 하거든. 신기다야. 우리 발음이 잘못됐어. 봐봐. 이거 비교하면 돼. 안따에다가 여기에 선생님 또 기를 넣어볼게. 그럼 이거 발음 어떻게 해? 이건 안기다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숨다에다가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기를 또 전미사 넣어볼게. 이거 발음 어떻게 해? 숨기다라고 발음해? 숨기다라고 넣죠. 여러분 발음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 또 뭐가 있냐면 감다. 여러분 감다 사이에 또 기 넣어볼게요. 그럼 이거 발음할 때 감기다라고 발음해요? 감기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신기다라고 발음하는 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발음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도 빨리 신발 신겨 막 이렇게 발음하거든. 애기 막 얘들아 누구한테 시킬 때 빨리 신발 신겨 아니면 신기다 나도 이렇게 발음할 때 있어.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알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는 신기다가 맞는 건데 사실은 발음하자면 좀 강조하려고 신기다라고 발음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된소리 대기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예외야. 된소리 대기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거든. 또 내신 때도 이거 강조해서 신기다 절대 얘들아 이거 발음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 지금도 설명하고 내가 내신 때 또 설명하거든. 근데 애들 다 이거 다 골라와. 맞다고. 틀렸는데 맞다고 골라와. 이건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애들이 나중에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러고 있어. 왠 줄 알아? 공식으로 암기해서 문제 푼 게 아니라 지가 발음해서 문제 풀어서 그래. 신기하네 이러면서 또 푸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러면 항상 문법은 공식으로 먼저 그 공식대로 얘들아 문제를 차근차근 푸는 연습이 돼야. 여러분 수학도 처음에 얘들아 A단계, B단계, C단계 해가지고 A단계는 공식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순 문제들 먼저 넣어놓잖아요. 그게 잘 공식을 적용하는 거 먼저 해봐야
그래야 그냥 딱 봐도 아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바로 문제를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거야. 문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항상 공식대로 얘들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이게 이제 된소리 대기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어디를 한번 가보냐면 55쪽에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볼래? 55쪽에 선생님 조금 더 설명할 거 있어. 이거 한번 문제 풀어봐. 55쪽. 자, 선생님이랑 볼게. 자, 여러분, 첫 번째 기억 디귿은 특정한 음운 환경. 그 특정한 음운 환경이 중덕배, 미음, 관형 사용어미. 이게 특정 환경이죠. 그 특정 환경에서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된대요. 구두 벗어줘, 구두 사줘, 구두 벗어줘. 이게 된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된 소리가 되는 설명이니까 맞는 말 이라고 보면 되고. 자, 두 번째 밤길이라고 발음되는 거 맞아요. 밤길로 발음되는 거 맞아요. 요거 설명이 맞는데 근데 얘가 미음이 여기 없잖아. 그러면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요건 답이 2번인데 그럼 이제 여러분은 왜 얘가 밤길로 소리가 나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럼 봐봐. 아까 이런 선생님이 4개의 조항을 설명했잖아요. 된소리 대기. 그 4개의 조항이 아닌데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사이소리 현상이야. 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애가 된소리 대기에는 안 들어가는데 된소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어떨 때 얘들아 사이소리 현상이 많냐면요. 첫 번째 합성어일 때. 여러분 합성어라는 건 어근과 어근이 만날 때예요. 그러면 단어 어근과 어근이 만날 때 여러분 합성어가 만들어지는데 어근이 뭐냐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아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주는 애가 누구였더라? 실질형태소. 그러면 실질형태소를 다른 말로 어근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실질형태소랑 실질형태소가 만났을 때 이러면 합성어가 되는데 그 합성어일 때 이러면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 우리말이 들어가야 돼. 순우리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어근에는 한자 말고 순우리말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기 어근이 몇 개 와야 되더라? 2개 와야 되잖아. 그러면 앞에 어근하고 뒤에 어근이라고 선생님 설명할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어근이 무조건 울림소리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울림소리가 뭐예요? 응? 니은 아까 울림소리 했던 거 여기 하나 더 울림소리 하나 더 있지? 모음 전제 모음 전제 이 울림소리가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어근이 된소리가 나야 돼. 미안해. 된소리로 발음이 나야 되는데 이게 원래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면 그러면 이게 된소리 되기가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시로 나 설명해 줄게. 자, 이러면 우리 이런 말이 있어. 예를 들면 길이랑 선생님이 가를 붙일게. 이러면 길은 이러면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있지. 얘들아 우리 이렇게 다니는 이런 오솔길 아니면 갓길 이런 식으로 그치? 의미 있고요. 가는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우리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닷가도 바다가 있는 그 근가 이렇게 가장자리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순우리말이네. 그럼 자, 둘 다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합성어지. 합성어인데다가 얘들아 둘 다 순우리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얘는 앞에 뭘로 끝났어요? 울림소리에 리을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여러분 발음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길가라고 발음해요. 길가에 이렇게 발음하잖아. 된소리 발음나지. 그러면 얘는 저 된소리 되기 4개에 해당하지 않아. 왜냐면 순우리말이 들어가니까 한자 리을에 들어가지도 않고 관형 사용어미도 아니잖아. 그럼 이 경우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거야. 그럼 사이소리 현상은 된소리 되기가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첨가 현상이에요. 이러면 첨가예요. 첨가. 그래서 얘는 첨가에 들어가는 개념이야.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의 개념이고, 왜냐면 소리가 첨가됐다 이런 의미거든. 첨가 현상이지 절대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교체 현상이 아니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기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해줘야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껴안다 이러면 어간이 껴안 니은으로 끝나니까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디귿은 단어하고 단어 사이에서도 일어나지. 왜냐면 단어는 띄어쓰기거든. 그럼 단어는 요거 하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단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은 왜 기쁜 소식이라고 발음을 못하냐면 리을이 아니라 누가 와서 그래? 니은이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맞는 말.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된소리 되기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개념 공부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자,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 어디를 풀어오냐면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 34쪽부터 37쪽까지 표현법 적용하는 거 그거랑 여러분 우리 아까 선생님이 51쪽에 있는 문제 하나 안 풀었어. 51쪽 문제 하나. 요거 숙제 알겠지?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